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은 긴데 주말은 좀 짧죠. 네. 자, 어차피 그러나 새로 시작한 한 주 이왕이면 좀 재미있게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뉴스의 키워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성지순례가 사지순례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통령을 결정한 트럼프. 자, 또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 피해 소송. 이거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가만히 낮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 거예요, 집안으로. 자,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에르메스 백을 사려고 점원에게 굽실대는 부자들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씨 뿌리기 대회 나가나? 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 끝 키워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성지순례가 사지순례가 된 이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순례 기간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5일 동안 하는데, 이제 그 이슬람 말로는 하지라고 하는데 이제 성지순례입니다. 이 성지순례 기간 5일 동안 극심한 살인적인 폭염이 닥쳐서 실제로 엄청나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공식 비공식적인 걸 추산해 보면 최소한 1,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위 때문에요. 이 폭염 속에 인파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건 다 알죠, 그때. 그렇지만 그때 또 엄청나게 뜨거운 살인적인 폭염이 올 것이다. 이게 두 개가 겹쳐졌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준비 안 됐다. 좀 준비가 미진했다라는 그런 순례객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지순례 기간이 지금 이제 끝난 후의 얘기입니다. 자, CNN은 성지순례를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다녀온 그 사람들의 증언을 여러 명을 인터뷰해서 그걸 토대로 현지에서 그 순례객들을 보호할 의료진이나 기본시설 또는 물 등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런던으로 이제 막 돌아왔다라고 한 그 지라드 알리라는 사람은요, 이제 물론 무슬림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다. 어떤 곳에서는 의료진은 볼 수도 없었다라면서 그들은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웬만한 최악의 상황은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정부, 무슨 종교단체 마찬가지, 주최 측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만 조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의료진은 보이지도 않았다. 길바닥에 시신이 나뒹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성지순례인지 사지순례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출신의 또 다른 사람, 아흐마드라는 사람은요, 집에 오는 길에 숨진 순례객들을 많이 봤다라면서 이제 그곳에서 다른 자기 집으로 갔나 보죠. 이분은 해외에서 간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거의 한 200~300m 갈 때마다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시신이 여기저기 누워 있는 것을 수도 없이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무슨 의료진이나 구급차는 한 대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 물을 갖고 와서 물을 배급해준다고 할 때는 그냥 그 순례객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 물통 하나, 바르드워러 하나 받으려고 벌떼같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이런 물 준비까지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죠. CNN은 이 성지순례, 이걸 이제 그쪽 말로는 하지라고 하는데요. 하지 기간 동안에 부모를 잃은 한 미국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사이다 우리라는 분인데요. 이게 이름이지 우리가 마시는 그런 사이다가 아닙니다. 발음이 좀 비슷할 뿐인데요. 자, 사이다 우리라는 사람의 그 부모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서 평생의 꿈이라고 했던 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메카의 아라파트 산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 사우디 제다 주재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부모가 지난 15일 둘 다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평생의 꿈이라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자식은 졸지에 고아가 된 겁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하지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성지순례죠. 사우디 메카에 가면 거기서 커다란 이 네모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계속 돌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돕니다. 바짝바짝 붙어서요. 자, 하지는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 5대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년 이슬람력으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달력으로 하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달력과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 그 음력이 양력의 날짜와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듯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이 그 하지 기간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본다면 여름 시즌과 계속 겹쳤습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심혈관 질환, 뭐 열사병 등등 온열 환자 등등으로 푹푹 쓰러지고 숨지는 사례까지 지금 속출하는 최악의 성지순례 기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느냐? 이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각 언론사가 취재한 것,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취재한 것들인데 대부분 취재한 내용은 조금 비슷합니다. 숫자는 조금 차이 날지언정. 자, AFP 통신이 취재한 거에 따르면 올해 그 온열 질환 등으로 인한 그 순례객 사망자는 1126명이라고 집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117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요. 지금 1100명, 1200명이 사망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엄청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30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그래도 생명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서 거기서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살아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 생각에는 다행히 입원했다라는 3000명은 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현장에서 푹푹 쓰러져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1100명에서 1200명 정도까지 된다라는 참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하러 갔다가 그야말로 사지순례를 하게 된 정말 열악한 현재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부통령을 결정한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을 과연 누구로 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얼마 전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표를 의식해서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부통령으로 한다. 아니면 뭐 여성을 부통령으로 한다. 이렇게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다 필요 없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투사형 부통령. 그러니까 언론을 상대로 본인에게 그 불리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언론을 상대로 강력하게 싸워줄 수 있는 투사형 부통령감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가장 레이티스트 뉴스였는데 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마음속으로 이미 낙점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해서 부통령 후보를 결정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했더니 그건 또 말 안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 장소에 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서프라이즈 좀 이벤트처럼 그때 그 토론회 할 때 내가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단 한 명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당사자는 아느냐? 이것도 조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부통령 후보군으로 많은 사람이 얘기가 나왔고 내 마음속으로는 낙점을 했지만 그 당사자에게도 아직 말 안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 오늘까지는 그런데 모르죠. 이제 27일 전에 그래도 데리고 함께 나가려면 뭐 하루 이틀 전엔 얘기해야 되겠죠. 네. 어제 오늘까지는 당사자에게 말을 안 했다라고 이제 당사자도 이제 모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부통령 후보군으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비롯해서 제이디 벤스 연방상원의원,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이 세 명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 한 명인 건지 아니면 이 세 명도 아니고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인물인 건지 그것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NBC TV가 하나의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아마도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좀 아닐 것이다. 배제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루비오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버검 주지사 그리고 벤스 의원 이렇게 두 명으로 좀 좁혀진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을 NBC TV가 배제한 이유는 나름대로
법에 근거한 좀 타당한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상 정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같은 주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통령을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거주지는 뭐 워싱턴이시지만 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에 살아야 돼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만일을 대비해서, 뭐 위급 상황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제 현직을 수행할 때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면 부통령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런 만약을 대비해서. 자, 여하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루비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택할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루비오 의원 둘 중에 한 명이 이 플로리다에서 거처를 옮겨야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의 개인 리조트인 마러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에 주소지를 두고 근거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또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누구냐? 플로리다주를 또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토박이.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루비오 의원이 의원직도 버리고 그쪽에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도 다 버리고 플로리다에서 말도 안 되는 예상치도 못한 어디 엉뚱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루비오 의원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를 옮길 것 같은 그런 스타일도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루비오 의원은 배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실제 부통령은 누구일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오늘 사이에 말한 바에 따르면 이제 27일, 우리에게는 아마 그전에는 공개 안 될 것 같습니다. 2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LA 시간으로는 저녁 6시. 그리고 이제 동부에 계신 분들 시간으로는 저녁 9시에 이제 바이든 트럼프 첫 번째 TV 대선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 대선 토론회에 트럼프의 부통령감이 깜짝 등장한다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 피해 소송입니다. 다른 말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네.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에 실제로 주택이 파손된 미국의 한 가정이 항공우주국 나사를 상대로 8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치고는 얼마 안 되는데, 예.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한 이분들은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로 인한 지상에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나사가 보상을 해주는 첫 번째 샘플 케이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사는 알레한드로 오테로라는 사람은요, 지난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물체가 우주를 떠돌다가 3년이 지난 올해 3월 8일 자신의 집에 추락했다 라면서 이 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집에서 알레한드로라는 사람의 아들이 집에서 낮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펑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집 지붕을 뚫고 바닥에 꽝 떨어지면서 바닥도 뚫렸습니다. 오테로는 그 지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집에 아들이 낮잠 자고 있었는데 이 낙하물에 맞을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몇 미터 옆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나사는 이 물체를 수거해서 직접 분석한 결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어떤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장비의 일부 부품이 떨어져 나온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금속 실린더의 크기는요, 가로 10cm, 세로 4cm,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무게는 726g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떨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가속이 붙으니까 그 파워는 엄청나죠. 자, 오테로는 우주 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업무 차질, 또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 나사가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테로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라면서 그 잔해가 만약 그 금속 덩어리가 만약 몇 미터 다른 쪽으로 떨어졌다라면 내 아들이 중상을 입거나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면서 이게 고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를 만드는 건 더 좋습니다만은 이런 우주 쓰레기 사건이
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낮잠도 뭐 낮이나 밤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에 가만히 있다고 이게 안전한 게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에르메스 백을 사려고 점원에게 굽실대는 부자들입니다. 자,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백, 대표적인 가방인 버킨백, 에르메스 그 버킨백, 이거는 뭐 몇만 불씩 하잖아요. 그 뭐 한국에서 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뭐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 디올백 명품백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3,000불 정도입니다. 그거 그 디올백은 사실은 이 에르메스 백에 대하면 뭐 어찌 보면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에르메스 백은 사실은 제일 비싸잖아요. 뭐, 10,000불, 20,000불, 30,000불 막 이러잖아요, 백 하나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부분만 여성들이 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건데, 에르메스 버킨백을 좋아합니다. 약간 좀 사이즈는 좀 크고 해서 여러 가지가 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리하기도 하고, 또 가죽이 너무 예쁘죠. 누가 봐도 딱 보면 에르메스 백인 거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멋지고 고급이고 품질 좋은 거 인정. 자, 그래서 이제 그 버킨백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당장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 들고 가서 무조건 가서 나 에르메스 버킨백 살 테니까 주세요 하고 돈 내도 못 삽니다. 왜요? 점원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사람한테 팔지 말지. 그리고 뭐 물건도 물론 많이 없지만, 그래서 점원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점원이 그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또는 뭐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매장에서 뭐라도 여러 차례 좀 구매를 한 어떤 이력, 그런 것이 있어야지 딱 이걸 팔지, 오자마자 나 돈 들고 왔다고 안 팝니다. 조그만 거에서부터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뭐 스카프 하나 사고, 다음에 와서는 뭐 옷 사고, 뭐 하는 조그만 백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야 마지막에 버킨백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킨백을 사면 버킨백이 중고 시장에서 그 매장 가격의 2배 내지 3배에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일요일 판에서 특집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보도 내용을 간추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버킨백의 기본 모델인 그 검은색 버킨 25, 이 백의 매장 가격은 $11,400로 적혀져 있지만, 구매자는 이 백을 구입하자마자, 이제 구입을 운 좋게 했다고 쳐요. 11,400불에 구입하자마자 집에 가서 곧바로 이것보다 2배가 넘는 $23,000의 리셀러 업체에 넘길 수 있습니다. 리세일 하는 거죠. 그 리셀러 업체는 또 그 가방을 매입하자마자 거의 또 곧바로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팝업 매장 등을 통해서 이걸 얼마에 파느냐? $32,000에 판매합니다. 10,000불에 사서 20,000불에 팔고, 20,000불에 사서 30,000불에 팔고, 순식간에. 에르메스 매장에서 이 버킨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쥔 구매자는 10,000불 주고 사고, 그 20,000불에 남기고, 20,000불에 그 일종의 그 리세일 하려고 산 사람은 20,000불 주고 사서 30,000불에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파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그 희소성을 갖고 있는 그 버킨백을 꼭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그런 부유층이 워낙 많은 탓에, 돈 많은 쇼핑객들이라 할지라도 이 매장에서 이 버킨백을 뭐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어 돈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돈만 갖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버킨백을 매장에서 11,400불에 살 수 있느냐? 잠깐만, 10,000불에 사서 20,000불에 넘기고, 20,000불에 사서 30,000불에 넘기고 하니까 30,000불에 여러분들의 그 기억이 거기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장 가격이 11,400불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30,000불, 이게 비정상적인 거고요. 아니 뭐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정상적이고, 실제 이제 매장 가격, 그게 뭐 바가지를 썼든 안 썼든 매장에 쓰여져 있는 정가는 11,400불입니다. 일단, 자, 그 버킨백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먼저 매장에 있는 그 판매 직원과 좋은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수많은 대기자 명단 중 가운데 누구에게 그 버킨백을 판매할지를 1차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 담당 점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르메스 매장에서 상대에게 먼저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것은 직원이 아닌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손꼽힐 만한 갑부 고객들이 직원과 아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막 쿠키를 거갖고, 이거 내가 집에서 당신들을 수고하니까 좀 중간중간 먹으라고 집에서 직접 좋은
좋은 그 유기농 재료를 갖고 직접 만든 쿠키인데 좀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아부를 떨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뭐 경제적으로는 돈 많지 않죠. 에르메스, 아무리 에르메스 매장이라 그래도 점원이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원들한테 아주 쩔쩔맵니다. 아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고객은요, 이 버킨백을 속에 넣기 위해서 값비싼 무슨 비욘세 그 콘서트 티켓을 점원들에게 슬쩍 주기도 하고, 또는 평소에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제가 그냥 마음에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우리 이제 수고하시니까 좀 여행 같은 거 가시라고 이거 어때요? 라고 호화 크루즈 여행 상품권을 주거나, 아예 어떤 사람은 현금 봉투를 은근히 건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담당 점원과 좋은 관계를 쌓은 뒤에는 에르메스 매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 점원한테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 점원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잘해줬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좀 뒷돈을 먹었다고 해서 구매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걸 덕커덕 팔았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직원으로서 위 본사에게 찍히죠? 찍혀. 왜, 이 사람한테 갑자기 왜 팔았어? 이 사람은 우리 여태까지 에르메스 매장에서 단 한 번도 산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 갑자기 버킨백을 왜 파는 거야? 뭐 받아먹은 거야? 바로 걸리겠죠. 그러니까 점원한테 잘하는 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는 구매 이력을 쌓아야 합니다. 처음에 가서 그 점원과 친해지고 이름도 교환하고 뭐 이러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싼 거 뭐 실크 스카프 같은 거라도 하나 사야 됩니다. 처음에. 그러면 거기 이제 이력이 남겠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뭐 이거 스카프 샀다 뭐 이런 거 남으면은 나중에 오면은 자기 이름 되면 그 기록이 남으니까 실크 스카프 사고, 그러고 와서 나중에 무슨 뭐 시계 같은 것도 좀 사고 이러면서 버킨백이 아닌 다른 에르메스 제품을 조금씩 사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지출을 이미 했었어야 비로소 그 버킨백을 구매할 자격을 갖췄다라고 직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통상 구매자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죠. 손님은 왕이다. 우리가 무슨 한국의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백화점 매장에 가갖고 큰 소리 치고 그러죠. 그래서 종업원이 이제 깍듯하게 하다가 참다 안 돼서 종업원이 좀 몇 마디 말대꾸 하면은 이거 왜 이래? 손님은 왕인데 뭐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손님은 왕이다? 에르메스 매장에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손님이 권력을 행사하는 일반적인 다른 매장 내의 그 어떤 권력 관계, 갑을 관계도 에르메스 매장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뒤바뀌기가 일수다. 오히려 종업원이 갑이고 돈을 많이 싸들고 온 이 구매자가 을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얼마나 에르메스 매장이 그런 갑을 관계가 참 우스운 상황이 되어 있는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일요일은 뭐 좀 특집 보도 같은 걸 많이 해요. 그 특집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심층 취재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세상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가벼운 터치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평소에 지면이 많지 않으니까 못했던 것을 일요일날 같은 때 좀 지면을 넓게 할애해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 이 에르메스의 버킨백 보도를 좀 자세하게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불당면 퇴출시키려다가 역풍 맞은 덴마크입니다. 자,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 제품 3가지 종류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덴마크가 이 불닭면을 퇴출하기 위해서 리콜을 발표했는데 그 리콜 발표 직후 세계적으로 오히려 불닭의 구글 검색량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야,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을 판매 금지시키고 퇴출시킨대. 몰랐던 사람도 불닭볶음면 그게 뭔데? 있잖아, 왜 코리아의 그 라면인데 매운 거 있잖아.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갑자기 화제가 되니까. 그 리콜 사태가 오히려 제품에 대한 광고 효과를 낳았다라는 분석입니다. 구글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불닭, 이 BULDAK,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BULDAK, 불닭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검색량이 이달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달 중에 구글 검색량이 최대였던 것은 바로 그 덴마크의 리콜 발표 직후인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 세계에서 불닭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폴란드, 필리핀이 1위, 2위였고 그리고 갑자기 3위로 떠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덴마크,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갑자기 그걸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불닭면을 몰랐던 다른 덴마크 국민들도 야, 뭐 요즘 뭐 불닭 뭐 어쩌고가 우리나라에서 뭐 못 파게 한다는데 그거 뭐야? 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뭐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게 광고가 됐어요. 덴마크의 그 리콜 조치 이후에 BBC, 가디언, 그리고 호주의 ABC 방송 등의 기자들이 그 리콜 대상이 된 제품들의 그 시식 후기를 전하는 기사로도 갑자기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알면서 오히려 화제가 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9일 불닭볶음면은 한국이 세계를 장악한 최신 문화 수출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덴마크의 금지 조치로 인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매체는 틱톡에서 불닭과 관련된 키워드가 그 태그된 게시물이 무려 3억 6천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수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스웨덴 출신의 유튜버 스웨국인이라는 사람 지난 16일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스웨덴이지만 이제 바로 옆 나라가 덴마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서로가. 그 덴마크의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해서 진짜 이유는 그 캡사이신이 뭐 많고 어쩌고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외국인 혐오 때문이다. 덴마크에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외국인 혐오 때문이다 라면서 낯선 국가를 좀 꺼리는 그런 덴마크의 국민 정서가 결국 규제로까지 이어졌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노르웨이 사람 스웨국인은 수입품이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그 자기네 나라 스웨덴도 마찬가지, 옆 나라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그 옆 나라 덴마크도 마찬가지 그런 수입품들은 좀 못 믿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이 낯설고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무서워서 수입 안 하고 판매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다 라면서 라면 먹고 싶으면 우리 덴마크의 브랜드도 있는데 왜 굳이 수입해서 먹어야 하냐. 그것도 싸지도 않은데 왜냐면 비싸요.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서 이 불닭볶음면 하나에 그냥 한 봉지에 미국 돈으로 따지면 뭐 5불, 6불 합니다. 한 봉지에. 그러니까 덴마크 것도 있는데 왜 돈 더 주고 비싸고 저기 믿을 수 없는 왜 저런 걸 왜 먹는 거야. 그런데도 젊은 사람이 자꾸 먹으니까 정부에서 아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판매 금지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 덴마크 정부와 일부 시민들의 선입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자, 제조사인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조사인 삼양라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삼양라면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삼양라면은 한국에 있는 그 공인기관과 함께 이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양을 측정했습니다. 측정을 한 뒤에 지난 19일 덴마크 정부에 반박서를 보내버렸습니다. 뭐라고 보냈냐? 캡사이신 양이 너무 많이 함유돼서 리콜한다라는 게 덴마크 정부 당신들의 리콜 사유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면서 그 인증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삼양라면 측은 덴마크 정부가 캡사이신 양을 113mg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측정이 잘못된 것이다. 사실과 다른 것이다 라며 제대로 측정을 하면 113mg이 아니라 25mg이다. 라는 공인인증서의 서류까지 딱 붙여서 반박서를 덴마크 정부에 보내버렸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좀 억지로 판매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듯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자국 내 판매 금지를 시키려다가 전 세계적인 관심만 오히려 폭증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내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일론 머스크 씨 뿌리기 대회 나가나? 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키워드 제목 때문인데요. 그 키워드에서 제가 사용한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또 있잖아요. 뭐 회사 많아요. 우주로 뭐 발사하는 스페이스 X에서부터 그다음에 뇌과학 연구하고 하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의 여성 고위 임원과 올해 초 세 번째 자녀를 얻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자녀를 얻을 수 있지. 하지만 뭐 이런 결혼한 관계도 아니고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올 초 현재 38살인 시본 질리스라는 뉴럴링크 이사와 세 번째 자녀를 얻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에 자녀를 그 여성과 얻은 바 있는데 그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 세 번째 아이입니다. 자, 그런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들 자녀의 이름과 성별 등은 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첫 번째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5명을 두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 아들 2명, 딸 1명을 낳았습니다. 뭐 결혼 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참 열심히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 첫 번째 결혼해서 5명, 두 번째에서 3명. 그런데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첫 번째 결혼해서 5명 중에 첫 번째 자녀는 안타깝게도 이제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추산해 봤을 때 첫 번째 자녀 빼고 그러면 12명이 아니라 1명을 빼야 되니까 총 11명의 자녀가 있는 건 거의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9월 출간된 그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 그 책 일론 머스크라는 책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그 질리스라는 그 고위 임원에게 자신의 정자를 기증하겠다라면서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이 질리스라는 그 뉴럴링크 회사의 고위 임원 이사 두 사람이 무슨 같이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꼭 낳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자를 기증해서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그런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리스 이사는 일론 머스크의 권유에 동의를 했고 이후 체외 수정을 통해서 남녀 쌍둥이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또 정자 기증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관계를 가진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자를 기증을 할 테니까 너 내 아이를 낳아줘. 내 아이를 낳아둬. 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서로 살아가는 관계, 뭐 가족, 부부 관계 이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그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서 또 다른 직원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역시 출산을 강요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가 인류에 자신과 같은 천재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유난히 자신의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 대회에 나가면 정말 우승 경쟁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편치 않은 키워드 제목을 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씨 뿌리기 스토리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표현 이었다면 좀 양해 바라고요. 또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양해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토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